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일본 교토의 깊은 산속,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한 노인 예언가의 위험한 고백입니다. 그의 이름은 오가와 류. 과거 일본 내각의 외래 비밀 전략가이자 미국 펜타곤의 비공개 워게임 시뮬레이션에 참여했던 유일한 아시아인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평생을 냉혹한 국제 정세와 기밀 문서 속에서 살았던 그가 2025년 겨울 돌연 모든 직함을 내려놓고 잠적했습니다. 일본 정계는 그가 미쳤다고 손가락질했지만 알만한 사람들은 그가 남기고 간 마지막 보고서의 내용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의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6년 일본의 태양은 저물고 한반도에 새로운 별이 뜬다. 도대체 그는 무엇을 본 것일까요? 우리는 수수문 끝에 교토의 낡은 저택에서 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먹을 갈며 서예에 몰두하고 있던 그는 우리를 보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그가 본 2026년 한국의 미래 예언. 그것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었습니다. 오셨는가? 결국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할 사람들이 왔구려. 사람들은 나를 보고 국가를 배신한 미치광이라고 합디다. 하지만 나는 배신한 것이 아니요. 그저 거대한 흐름을 보았을 뿐이지. 내가 미국 워싱턴의 지하 벙커에서 보았던 수만 장의 기밀 문서들, 그 비밀 보고서들이 가리키는 결론은 하나였어. 바로 일본의 역할은 끝났다는 것이었지. 나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 3년을 몸부림쳤어. 그러다 내 출혈로 쓰러져 사경을 헤매던 중 나는 보았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붉은 용 한 마리가 백두대간을 타고 내려와 한반도를 감싸 안는데 그 비늘 하나하나가 마치 강철처럼 빛나고 있었지. 깨어나서 다시 미국의 전략 문서를 들여다보니 그제야 보이더군. 그 강철 비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은 바로 한국이 가진 기술이었소. 2026년 세계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혼란 속으로 들어갑니다. 서방의 강대국들이 휘청거리고 자원은 말라갈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한국만이 그 혼란 속에서 안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전 세계가 숨을 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산소를 쥐고 있기 때문이요. 오가와 선생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서재에서 낡은 지도를 꺼내 한반도 주변의 붉은 원을 그렸습니다. 그가 예언한 첫 번째 미래는 바로 2028년 한반도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방패의 등장입니다. 2026년부터 세계 정세가 급변하며 각국은 식량과 에너지를 구하기 위해 혈안이 되지만 한국은 오히려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식량과 에너지를 상납받는 기이한 구조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반도체 방패이자 기술 식량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과거에는 쌀이 생명이었지만 2026년 이후의 미래에는 한국의 첨단 기술이 곧 쌀이 되고 생명이 된다는 논리입니다. 잘 들으시오. 2027년이 지나면 전 세계적으로 마른 다지의 시기가 옵니다. 기후변화로 곡물 생산이 줄고 에너지는 무기화될 것이오. 이때 일본은 돈다발을 들고 식량을 구하러 다녀야 할 신세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미국과 유럽, 심지어 중국까지 식량과 가스를 싣고 부산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시오? 앞으로 한국이 생산할 특기한 반도체와 배터리 없이는 그들의 미사일도 전기차도 스마트 도시도 전부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기 때문이요. 미국의 전문가들이 작성한 블루 페이퍼에는 이미 한국을 대체 불가능한 코어라고 명시하고 있어. 이것은 한국이 예뻐서가 아닙니다. 한국이 망하면 서방 세계 시스템 전체가 멈추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한국을 철통같이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내가 본 강철용의 정체요. 우리 일본이 그토록 가지고 싶어 했던 절대적 지위를 얄곱게도 한국이 2028년에 완성하게 되는 것이요. 그의 설명은 소름 끼치도록 구체적이었습니다. 오가와 선생은 붓을 들어 화선지에 1000명이라는 두 글자를 썼습니다. 그는 2026년 이후에 한국의 운세가 단순히 경제적 부유함을 넘어 국가의 격이 바뀌는 시기라고 장조했습니다.
과거 한국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눈치를 보던 새우였다면 이제 한국은 고래들이 함부로 건들지 못하는 독짐을 문 가오리 혹은 여유주를 문 용으로 승천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는 이 시기에 한국 국민들이 겪게 될 심리적인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쥐고 있는지 모른다며 혀를 차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내 또래들은 평생을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며 가족 걱정 속에 살았다고 알고 있어. 하지만 이제 자식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6년이 지나면 당신들의 자녀와 손자들은 전 세계가 모셔오려는 귀한 몸이 될 것이니 내가 붓끝에서 느낀 기운은 한국의 기술자들이 만드는 칩 하나, 배터리 하나에 서방 세계의 명운이 달려있다는 것이요. 이것은 단순한 산업이 아닙니다. 21세기의 식량이요. 쌀독이 가득 찬 집에는 도둑이 들지 못하는 법이지. 미국이라는 거대한 경비견이 쌀독을 지키기 위해 한국의 대문 앞을 밤낮으로 지킬 것이니 전쟁의 공포나 침략의 두려움은 잊어도 좋소. 오히려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일본이지. 우리 일본은 가진 기술은 낡고 땅은 흔들리고 있으니 2030년이 오기 전에 이 흐름을 바꿀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이라도 내놓을겠지만 이미 붓은 던져지고 먹물은 한반도로 번졌어. 오가와류 선생의 탄식은 깊었습니다. 그는 일본의 몰락을 예견하며 눈시울을 붉혔지만 동시에 한국의 부상은 거스를 수 없는 하늘의 뜻이라며 담담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예언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지도의 북쪽, 바로 중국 대륙과 맞닿은 만주 지역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반도체가 한국을 지키는 방패라면 이곳은 한국이 뻗어나갈 새로운 몸통이다. 그가 말한 2030년대의 충격적인 미래, 바로 만주의 귀환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총 한 방 쏘지 않고 거대한 대륙의 땅이 한국의 품으로 들어온다는 믿기 힘든 예언. 과연 2033년 동북아시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오가와 선생은 잠시 붓을 내려놓고 창밖의 북쪽 하늘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2026년부터 시작된 한국의 상승 기운이 2030년대에 이르러 대륙의 지도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본 미래의 지도에서 국경선은 그대로였지만 그 땅을 지배하는 색깔은 분명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총칼로 뺏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대륙의 땅이 스스로 한국의 품으로 들어오는 기이한 현상이었습니다. 2033년 중국이라 불리는 거대한 붉은 용은 늙고 병들게 됩니다. 내가 미국 첩보국의 보고서를 분석할 때 가장 주목했던 시나리오가 바로 베이징의 통제력 상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 내부는 이미 썩어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지방정부의 빚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나면 결국 중앙정부는 먼 변방인 동북삼성, 즉 옛 만주 땅까지 챙길 여력이 없어집니다. 이때 만주 지역의 지방정부들은 생존을 위해 각자 도생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들이 손을 내밀 곳은 오직 하나,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번영의 땅, 한국뿐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합병이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한 필사적인 경제적 귀순입니다. 내가 본 환영 속에서 2033년의 만주는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전력 공급이 끊기고 식량을 구할 길이 막힌 그 땅의 사람들이 불이 환하게 켜진 한반도를 향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한국 정부가 인도적 차원이라는 명분으로 만주 지역에 전기를 보내주고 한국의 6G 통신망을 깔아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만주의 조선족들은 물론이고 한족들까지 한국의 드라마를 보고 한국의 화폐로 물건을 사고 한국의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지도상의 국경선은 그대로 중국 땅일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그 땅을 움직이는 주인은 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판 영토약정입니다. 군인 한 명 보내지 않고 경제와 문화의 힘으로 거대한 영토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현상을 두고 서양의 전략가들은 경제적 흡수라고 분석했지만 나는 나름의 영적 수행을 통해 이 현상의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의 논리가 아닙니다. 바로 땅의 기억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만주는 수천 년간 옛 한국의 고구려와 발해의 기상이 서려 있던 땅입니다. 그 땅의 지명이 주인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2026년부터 한반도로 몰려든 강력한 우주의 기운이 넘쳐 흐르다 못해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 옛 조상들의 땅으로 뻗어나가는 형국입니다. 내가 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만주벌판의 흙들이 한국의 기운에 반응하여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헤어졌던 자식이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듯한 거부할 수 없는 피의 끌림이 그 땅에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기업들이 만주에 공장을 세우고 그곳을 거대한 식량기지로 만들면서 한국은 식량 자급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게 됩니다. 만주에서 생산된 쌀과 밀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한국의 기술은 만주를 다시 풍요롭게 합니다. 미국과 주변국들조차 이러한 변화를 묵인하고 오히려 환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붕괴해가는 중국을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한국뿐이라는 것을 그들도 알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비밀 전략 문서는 이미 이 시나리오를 만주가 한국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는 것이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가장 이상적인 결말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오가와 선생은 잠시 말을 멈추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일본인으로서 과거 자신의 조상들이 그토록 탐내고 가지고 싶어했던 만주 땅이 결국은 원래의 주인인 한국에게 돌아가는 역사의 아이러니를 목격하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사필 규정이라 표현했습니다. 모든 일은 반드시 올바른 이치대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2033년에 한국은 남쪽으로는 반도체와 기술로 바다를 지배하고 북쪽으로는 만주라는 광활한 배후지를 얻어 명실상부한 대륙 국가로서의 위용을 되찾게 됩니다. 좁은 반도에 갇혀있던 호랑이가 드디어 등뼈를 곧게 펴고 대륙을 향해 포효하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입니다. 한국이 이렇게 승승장구하며 대륙의 기운을 흡수하는 동안 바다 건너 나의 조국 일본은 처참한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2026년부터 시작된 한국의 융성은 일본에게는 재앙의 서막과도 같습니다. 한국이 만주를 경영하며 제2의 전성기를 누릴 때 일본 일도는 불의 고리가 깨어나며 물리적인 생존마저 위협받는 절제절명의 위기에 빠집니다. 2040년을 전후하여 일본인들이 살기 위해 돈보따리를 싸들고 한국으로 향하는 믿기 힘든 대이동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민이 아닙니다. 한때 자신들이 지배했던 나라에 이제는 난민이 되어 혹은 보호를 받기 위해 머리를 숙이고 들어오는 역사의 대반전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 처절한 일본의 운명에 대한 것입니다. 오가와 선생의 붓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반도 북쪽 만주 땅의 붉은 원을 그리며 흥분했던 조금 전과는 달리 이제 자신의 발밑, 즉 일본 열도를 가리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가 본 2040년의 미래는 일본인인 그에게는 너무나 잔혹한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략가로서의 냉철함을 잃지 않고 감정을 억누르며 담담하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것은 2040년을 기점으로 시작될 거대한 부의 대이동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과거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살기 위해 혹은 강제로 일본이나 만주로 떠났던 아픈 역사가 있었지만 2040년에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가장 부유한 계층부터 살기 위해 그리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한국행 배에 몸을 싣는 믿지 못할 광경이 펼쳐집니다. 내가 미국 랜드 연구소의 기후 및 지질 보고서를 보았을 때 가장 충격적이었던 문구는 일본은 더 이상 선진 문명을 유지할 수 있는 집안이 아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2038년부터 불의 고리라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의 활동축이 미묘하게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당장 일본이 바닷속으로 가라앉는다는 허황된 영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이어지는 중규모의 진동과 해수면 상승, 그리고 그로 인한 원전과 산업시설의 불안정성은 일본이라는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합니다. 도쿄와 오사카의 고층 빌딩은 더 이상 부의 상징이 아니라 공포의 대상이 되고 일본의 보험사들은 파산을 선언하며 더 이상 부동산에 대한 보증을 서주지 않게 됩니다.
이때 일본의 노인들과 자산가들이 눈을 돌리는 곳은 단 한 곳, 바로 바다 건너 한국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한국은 기적의 땅입니다. 지질학적으로 유라시아판의 가장 단단한 안반 위에 위치한 한반도는 주변의 천지개벽 속에서도 거짓말처럼 고요하고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깊은 명상 속에서 이 현상을 영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한반도는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체의 단전, 즉 에너지가 응축되어 꽉 잡혀있는 배꼽과도 같은 것입니다. 반면 일본 열도는 그 단전을 보호하기 위해 거센 파도를 막아내는 방파제의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방파제가 파도에 깎이고 흔들리는 것은 슬프지만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2040년이 되면 부산과 경상남도 그리고 제주도에는 일본어 간판이 즐비한 재팬타운이 형성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과거의 가난한 이주민촌이 아닙니다. 일본에서 평생 모은 재산을 처분해 한국의 안전한 아파트와 땅을 사려는 일본 부호들의 고급 거주지입니다. 그들은 한국의 땅 한 평을 사기 위해 금괴를 싸들고 와서 한국인 집주인에게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내가 본 미래의 부산항은 일본에서 건너오는 이삿짐 선박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고 이들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지만 몰려드는 인파를 막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 남부지방의 부동산 가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폭등하게 되고 한국은 앉아서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게 됩니다. 이것을 두고 누군가는 통쾌한 복수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가와 선생은 이것을 역사의 저울이 맞춰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일본이 한국의 땅과 쌀을 수탈해 부를 쌓았다면 이제는 그 부를 다시 한국에 반납하고 생존을 구걸해야 하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미국과 서방 세계조차 이러한 흐름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한국을 아시아의 노아의 방주로 지정하고 자신들의 주요 기업 본사와 아시아 지부를 도쿄에서 서울과 부산으로 대거 이전하게 됩니다. 일본이 가지고 있던 아시아 금융허브의 지위가 자연재해라는 불강력의 힘으로 인해 한국으로 통째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곳은 제주도입니다. 2040년의 제주도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닙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은퇴한 부호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지상낙원이 됩니다. 오가와 선생은 지도상의 제주도를 가리키며 이곳은 영적으로 치유의 기운이 솟구치는 용의 여의주라고 표현했습니다. 불안한 땅에서 평생을 긴장하며 살던 일본인들에게 단단한 현무암반 위에 지어진 한국의 집은 그 자체로 평화이자 구원입니다. 그들은 한국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막대한 기부금을 내고서라도 영주권을 따려 할 것입니다. 한국인이라는 신분 자체가 2040년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보험 증서가 되는 셈입니다. 오가와 선생은 창밖에 흔들리는 나무를 보며 나지막히 읊조렸습니다. 내 조국 일본은 이제 한국을 빛내주는 조연으로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슬프지만 한국이 든든하게 버텨줘야 우리 일본 사람들도 기댈 곳이 생기는 것이니 한국의 부상을 축복해주는 것이 내 마지막 도리겠지요. 그의 눈에는 깊은 회환과 함께 한국에 대한 묘한 경외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 세계가 한국을 우러러보는 2050년이 다가오면 한국은 단순히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를 질서잡고 분쟁을 해결하는 어른 국가로서의 책임을 요구받게 됩니다. 오가와류가 예언한 마지막 미래, 바로 미국과 중국을 넘어 세계를 조율하는 현자의 나라로서의 대한민국. 백범 김구 선생이 그토록 꿈꾸었던 높은 문화의 힘이 완성되는 2050년의 감동적인 피날레가 이어집니다. 오가와 선생의 서재 한쪽 평면에는 낡은 세계지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붓을 들어 그 지도의 중심, 바로 한반도에 점을 찍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2026년부터 시작된 격변의 세월을 지나 드디어 2050년에 이르러 대한민국이 도달하게 될 마지막 종착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강대국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미국처럼 거대한 군사력으로 남을 위협하거나 과거 몽골 제국처럼 땅을 넓히는 패권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오가와 선생은 2050년의 한국을 가리켜 세계의 회장국 혹은 현재의 나라라고 칭했습니다.
힘이 아닌 존경심으로, 무기가 아닌 문화와 덕으로 전 세계를 이끄는 정신적 지도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워싱턴과 베이징의 전략가들과 수없이 나눴던 비공개 토론의 결론은 늘 같았습니다. 미국과 중국 두 거인의 싸움은 결국 둘 다 지치게 만들 것이다. 그때 누가 이 혼란스러운 세계를 중재할 것인가? 놀랍게도 그 답은 항상 한국이었습니다. 2050년 세계는 더 이상 총칼로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들에 직면합니다. 기후위기, AI 윤리, 빈부격차, 이런 문제 앞에서 강대국들의 힘은 무용지물입니다. 이때 세계는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높은 교육 수준을 갖췄으며 동양의 정신과 서양의 시스템을 완벽히 융합해낸 한국에게 해법을 묻게 됩니다. 한국의 말이 곧 세계의 표준이 되고 한국의 결정이 국제사회의 규칙이 되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영적인 스승들이 말했던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정신이 전지구적으로 실현되는 과정입니다. 2050년이 되면 현재 뉴욕과 제네바에 있는 유엔의 핵심 기구들이 서울과 비무장지대 근처 평화공원으로 이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본 미래의 가장 확실한 장면 중 하나입니다. 세계의 외교관들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 땅을 밟고 한국의 중재안에 서명을 합니다. 과거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생존을 걱정했던 한국이 이제는 강대국들을 자리에 앉히고 호통을 치며 화해시키는 어른의 위치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서양의 싱크탱크들은 이것을 한국의 지정학적 기적이라고 부르지만 나는 이것을 하늘이 내린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오가와 선생은 잠시 눈을 감고 회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이 했던 말을 기억합니까?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나는 일본인으로서 그 말을 비웃었던 적이 있어. 총이 있어야 나라를 지키지 문화가 무슨 소용이냐고. 하지만 100년이 지난 지금 결국 그분의 말이 맞았소. 2050년의 한국은 전 세계인들이 가장 닮고 싶어하는 품격 있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계인들은 한국의 음악을 듣고 한국의 음식을 먹으며 한국의 예절과 효사상을 배웁니다. 이것은 강제로 시킨 것이 아닙니다. 한국이 보여주는 삶의 방식이 너무나 매력적이고 고귀해 보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자발적으로 한국을 정신적 스승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내가 본 2050년의 거리 풍경은 감동적이었습니다. 피부색이 다른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한국의 철학을 공부하기 위해 한국의 대학으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단순한 선진국이 아니라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등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일본이 과거에 칼로 세계를 지배하려다 실패했다면 한국은 붓과 마음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힘으로 뺏은 것은 언젠가 다시 뺏기지만 마음으로 얻은 존경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법입니다. 오가와 선생은 씁쓸하지만 후련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조국 일본은 경제적으로 부유했을지 몰라도 전 세계로부터 존경받은 적은 없었소. 하지만 한국은 해냈소. 가난과 전쟁, 분단의 아픔을 겪었기에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감싸 안을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진 것이요. 2050년 한국은 그 아픈 상처들을 훈장처럼 달고 세계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이제 모든 예언의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2026년의 경제적 요약, 2033년의 영토적 확장, 2040년의 부의 이동, 그리고 2050년의 정신적 지도국 등극까지.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정해진 순서대로 다가오고 있는 필연적인 미래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축복의 시기를 맞이할 우리 개인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가와 선생은 마침내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장장 4시간에 걸친 그의 예언은 2026년 한국의 부상에서 시작해 2050년 세계의 정신적 지도국이 되는 대서사시로 막을 내렸습니다.
서재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연구했던 일본의 패권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한국이 들어서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전략가와 수행자로서 사사로운 감정을 넘어 진실을 전달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더욱 커 보였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나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한국인들에게 뼈있는 조언을 남겼습니다. 거대한 국군이 들어올 때 개인이 그 복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마음의 법칙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가 말하길 국군은 마치 하늘에서 쏟아지는 거대한 비와 같다고 했습니다. 2026년부터 한국에는 황금비가 쏟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내 그릇이 뒤집혀 있거나 깨져 있으면 물을 한 방울도 담을 수 없습니다. 오가와 선생은 한국인들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그릇을 키우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정 종교를 믿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주의 절대적인 법칙인 인과운보와 적선, 즉 덕을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흘린 피와 땀과 덕이 모여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소. 이제 당신들이 그 열매를 따먹을 차례지만 동시에 당신들도 후손을 위해 덕을 쌓아야 이 영광이 2050년을 넘어 100년, 200년 이어질 것입니다. 오가와 선생은 구체적인 행동 지침으로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첫째, 입으로 짓는 업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세계 1등 국가의 국민이 되려면 말과 행동에서도 품격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험한 말, 남을 비난하는 말, 부정적인 말은 들어오는 복을 발로 차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2026년 이후 한국은 세계의 어른이 되는 나라이니 한국의 어른들은 세계의 스승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휴지 하나를 줍는 마음, 타인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보이지 않는 통장에 저축되어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나를 지켜주는 운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는 한국이 겪은 지난 세월의 고난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고통은 사람을 깊게 만들고 국난은 민족을 강하게 만듭니다. 한국이 세계의 지도국이 될 자격이 있는 이유는 바닥까지 내려가 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번영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먼저 가신 분들과 하늘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겸손함이 더 큰 복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거만한 제국은 반드시 망하지만 겸손한 강대국은 영원하다는 것이 역사가 주는 교훈이자 오가와 선생의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이제 오가와 류 선생의 모든 예언은 끝났습니다. 교토의 산속에서 만난 그는 마지막으로 붓을 들어 필연이라는 두 글자를 남겼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시작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일본의 최고지성이 자신의 조국이 아닌 한국을 선택한 이 충격적인 예언은 우리에게 단순한 자부심을 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다가올 미래는 준비된 자에게는 축복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부디 이 예언서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어 다가올 격변의 시기에 길을 잃지 않고 풍요와 행복의 땅으로 인도하는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가와 류가 번 2050년의 지도 위에서 가장 밝게 빛나고 있던 나라 대한민국, 그 찬란한 미래의 주인공은 바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입니다.